그거야 하고 나는 입을 열었다. 그러나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곁에 있던 장비가 답답하다는 듯 불쑥 끼어들었다. 죄의 경중을 굳이 따진다면야 당연히 죽인 놈이 나쁜 놈이지. 물론 모른 채 했던 사람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말이야. 장비의 말에 구경꾼들도 한마디씩 한다. 월화양을 죽인 임수인이 나쁘다는 쪽이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둥치의 죄도 만만치 않다는 쪽이 의외로 많다. 어떤 영혼들은 큰 소리로 임수인과 내 욕을 했다. 그들 앞에 서 있으려니 보이지 않는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맞는 기분이다. 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월화야. 너에게 큰 죄를 저질렀어. 그날 한마디만 했더라도 네가 이토록 억울하지 않았을 테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알겠어. 미안해. 내 대답에 월화양은 서리빨 같은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나에게 사과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감히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냐? 뭐? 감히?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이러는 거냐? 사과도 하지 말라면서 자꾸 무슨 대답을 하라는 거냐? 결국 나도 폭발해버리고 말았다. 월화양에게 대뜸 고함을 지른 것이다. 그런데 우스운 일이 일어났다. 막상 말을 뱉고 나니 억울한 생각이 치밀어 오른 것이다. 월화양, 정작 너를 죽이고 작품을 훔친 놈은 내가 아닌 임수인이다. 내 잘못에 비해 받는 고통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 말에도 월화양은 대답하지 않는다. 차가운 얼굴로 빤히 나를 바라보기만 한다. 결국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졌다. 내가 둥치였다는 것도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앞뒤 상황을 종합해보면 둥치가 너에게 가져간 편지는 임수인이 준 것이었겠지. 그 말을 현감 앞에서 못한 건 둥치가 어리석었기 때문이야. 내 말에 월화양은 고개를 저었다. 둥치는 어리석지 않았어. 처신을 잘 하려 했던 게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자신을 영리하다 자신했겠지. 이해관계 없는 이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어리석다 여겼겠지. 그래, 이제 되었다. 가거라. 말을 마친 월화양은 뜻모를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가라는 것인 걸 몰라 내가 멈칫하자 손짓까지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는 둥치의 대답을 듣고 싶었을 뿐.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상관없었어. 누군가가 사실을 말해주었으면 했으니. 네 대답이 정확히 맞으니 나는 만족한다.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저승해온 나를 돌봐주었다고? 내 영혼이 소멸될까봐 영패까지 내어주면서? 허탈하게 묻자 월화양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승에는 끝없는 시간이 있어. 떠날 의지도 계획도 없는 나 같은 이에게는 꽤나 괜찮은 계획이었지. 보고 있던 장비가 잠시 머뭇거리다 슬쩍 말한다. 월화양, 차라리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게 어떻소? 월화양은 고개를 저었다.
피곤한 듯 해숙해진 얼굴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다. 월아양이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기억의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데 장비가 내 팔을 끌고 방구석으로 갔다. 모퉁이에 쌓인 의자에 앉혀놓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주랴. 아휴, 정신 차려라. 넋이 반은 나간 것 같구나. 한다. 내가 겨우 고개만 끄덕이자 장비는 바위돌처럼 단단한 손으로 내 등을 투닥여 주었다. 박진환, 고생 많았다. 예나 지금이나 복수전담반은 저승에서도 제일 힘든 직업이야. 너는 의뢰인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상대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나마 영패를 다른 놈들 3배로 받을 것이니 다행이지만서도. 영패를 가지러 간다던 장비는 금세 돌아왔다. 부시럭거리며 꺼낸 것은 두툼한 비단주머니다. 옛다. 영패 30개다. 영패 25개로 환생할 수 있으니 너는 환생을 하고도 영패 5개가 남겠구나. 환생이라는 말에 놀라 장비를 바라보자 장비는 머쓱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물론 당장 환생하라는 것은 아니야. 만약 저승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그것도 좋아. 어느 부서로 가고 싶으냐? 추천서는 내가 써주겠다. 아까 월아영에게 물으셨던 거 말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어떻겠냐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묻자 장비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까 월아양이 싫다고 하던 걸 너도 보지 않았니? 나는 복수전담반에서 일하는 직원일 뿐이야. 의뢰인이 거절하면 어쩌지 못한다. 장비는 나에게 휴가증을 주었다. 조용한 곳에서 며칠 푹 쉬고 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환생을 하든 다른 부서로 승진하든 휴가 끝나고 와서 결정해라. 에휴, 젊은 놈 안색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저승에 온 후 처음으로 받는 휴가가 즐겁지만은 않다. 무거운 긴장감을 안고 매일 출근하던 습관에서 갑자기 노연한다는 이유 때문인지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들었다. 휴가 반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묻자 장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남들 다 가보고 싶어 안다라는 휴가를 왜 안 가겠다는 거야? 갑자기 휴가를 받으니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키 큰 친구 녀석은 뭘 하고? 앨런이었나? 앨런은 요즘 신이 났다. 저승사자 일이 적성에 맞는 모양이었다. 저승사자 일을 꽤 잘하는 모양입니다. 동부지역 감독관으로 추천받아서 요즘은 코빼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어리버리하던 녀석이 이제는 엄청 잘 나가는 모양일세. 앨런은 바쁘다 치고 다른 친구는 없나? 다른 친구라. 그 말에 문득 월아양이 떠오른다. 저승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나를 처음으로 도와주었던, 나를 위해 발벗고 나섰던 그녀가,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사실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이 순간에도 아직은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녀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진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저승에서 할 일이 없으면 이승 구경 하러 가보거라.
장비는 내가 휴가증을 다시 반납할까봐 걱정스러운 듯 나를 재촉하고는 저주전담반에 새로 들어온 일이 있다며 부산이 떠나버리고 말았다. 목표 없이 돌아다니던 발길이 멈춘 곳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동생 정한과 함께 살았던 집 앞이었다. 낡은 대문에 오래된 창문까지 기억 속 그대로다. 문 앞에서만 서성이던 나는 슬쩍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의외였다. 비어있을 줄 알았던 집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니야, 여보. 장인어른 말씀대로 해. 이혼 서류는 보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면 돼. 정한의 목소리다. 통화를 끝낸 그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임수인과 같은 얼굴이지만 임수인과는 느낌이 다르다. 지치고 슬퍼하는 얼굴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안쓰럽게 지켜봤을 동생이지만 지금의 나는 그럴 수 없다. 고통스러운 그의 얼굴 뒤에 혹시라도 임수인의 얼굴이 보일까 싶어 고개를 돌렸다. 정한은 갑자기 집안 전등을 켜기 시작했다. 깜빡이는 형광등도, 화장실 백열 전구도, 최근에 바꾼 LED 전등도 모두 켠 집안은 구석에 쌓인 먼지 한 톨까지도 보일 만큼 환해졌다. 정한은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술병과 쓰레기부터 치웠다. 빗자루로 쓸어내고 바닥과 가구에 쌓인 먼지까지 닦아냈다. 청소를 마친 그가 식탁 앞에 앉은 것은 새벽 4시였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그가 문자를 찍기 시작했다. 여보, 나 김정한을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좋은 남편,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 문자를 다 쓴 그가 잠시 망설이나 했는데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뭔가를 결심한 듯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 순간 나도 모르게 다급한 외침이 쏟아졌다. 야, 정한아! 이건 아니지.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러지 말자.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지. 정한의 어깨를 쥐고 흔들려는데 내 손은 정한의 어깨 안으로 스며들어 버린다. 정한은 내 속도 모르고 집안을 돌아다녔다.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물을 담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약봉지를 들고 나온다. 거실 소파 앞에 주저앉아 봉지에서 약병을 꺼내더니 알약을 손바닥에 털어놓았다. 언뜻 봐도 30개는 넘는다. 정한아!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내가 저승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놓고 너만 포기하면 되는 거야? 내가 소리쳐도 모르는 정한은 물이 가득 들어있는 물컵을 손에 들었다. 뭔가를 결심한 듯 차분한 얼굴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다음은 약을 먹으려는 듯 잠시 손안을 들여다본다. 형, 미안해.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곧 갈게요. 정한이 들고 있던 알약을 입에 털어넣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번쩍하며 번개 같은 것이 친다. 강렬한 빛 때문에 놀랐는지 정한이 펄쩍 뛰었다. 정한뿐 아니다. 나도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다. 그 바람에 정한 손에 있던 알약이 방바닥으로 쏟아지고 물컵이 넘어졌다. 당연히 컵 안에 있던 물이 알약 위로 쏟아진다. 이놈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가 귀를 찢을 듯 들려온다 싶은데 머리를 산발한 채 득달같이 달려온 것은 아버지였다. 빗자루로 정한의 등이며 어깨를 마구 두들겨 팬다.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지금 죽겠다고 약을 처먹어! 저 자식만 남겨놓고 약이 목에 넘어가! 키도 작고 볼품없던 아버지가 불덩어리처럼 강해졌다. 소리를 지르고 길길이 뛴다. 내가 아버지를 뜯어 말려야 했다. 아버지, 그러다 정한이 잡겠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저 불효막심한 놈이 또 내 속을 뒤집네. 어린 것들 보고 혼자 살아온 아비 앞에서 이게 할 짓이냐? 아버지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지른다. 아버지, 저승영혼이 이승인간을 두들겨 패면 안 된다고요. 감옥 가면 큰일 나요. 아직 살아계신 줄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자식이 엇나가서 부모가 혼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건 그렇고 정한이 놈은 왜 바닥에 누워있는 게야? 죽은 거 아니겠지? 아버지는 씩씩대면서도 정한이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기절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조용하던 방 안에 빗자루가 날아다니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게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불쑥 나타나셨으니 그렇게 마음이 약한 놈이 모진 마음을 먹나. 죽는다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면 될걸. 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있는 병실에 가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와 정한을 돌봐야 한다면서 저승에는 천천히 가겠다고 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있으려니 쓴웃음이 나온다. 아버지, 마음은 알겠지만 아버지도 이제는 저승에 가셔야 해요. 이승에 있는 어머니와 정한이는 아버지가 돌봐줄 수 없다고요. 정한은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났다. 바닥에 흥건한 물과 녹아버린 약을 황망히 바라보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 그래? 내가 그런 문자를 보냈던가? 글쎄, 그냥 보낸 거겠지. 어젯밤에 일찍 잤어. 아니야. 술도 이제는 안 마셔. 아직은 젊으니까 어떻게든 해봐야지. 뭘 하든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포기하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와 함께 며칠을 보냈다. 살아있을 때는 든든한 지붕 같던 아버지였는데 저승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다. 아버지, 영패는 갖고 계신 거죠? 몇 개나 있으세요? 영패? 그게 뭐냐? 아버지는 오히려 나에게 되묻는다. 어쩔 수 없다 싶은 얼굴로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설명을 시작한다. 아버지, 영패가 없으면 영혼은 소멸되고 말아요. 어머니하고 정한이를 돌봐주시려면 면접시험부터 보시고 취직해서 영패를 벌어야겠네요. 에? 이 나이에 취직을 하라고? 에이, 난 못해. 아버지는 손을 젓는다. 그리고 나는 저승에서 면접시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이다. 이승에서 듣고 배운 저승에 대한 지식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누구나 다 아는 그 말로 시작해서